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오늘은 K2PL의 방어력 향상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솔직히 제가 이 주제를 준비한 이유는 포스코가 새로운 고강도강을 개발하고 심지어는 MMC 장갑까지 개발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입니다. 포스코가 MMC 장갑을 개발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보시나요? 그래서 오늘은 포스코가 개발한 고강도강이 전차의 방어력을 어떻게 올려주는지를 알아보고 또 MMC 장갑이 뭔지도 이야기해 드릴 것이며 그리고 최종적으로 K2PL 전차의 장갑 구조와 예상되는 방어력을 분석해 볼 겁니다. 우선 포스코의 고강도강이 전차의 장갑에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기본적으로 복합장갑의 구조, 아니 더 나아가서는 전차 장갑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우선 전차는 전차의 뼈대가 되는 장갑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본 장갑으로 전차의 틀이 되는 장갑입니다. 보통 이 장갑은 균일 아변강을 사용합니다. 균일 아변강은 상당히 방어력이 약한 장갑입니다. 그런데 왜 이리 방어력이 약한 장갑을 사용하느냐면 그 이유는 균일 아변강이 연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장갑이 부드러워서 충격을 흡수하기 좋다는 겁니다. 전차의 다른 대부분의 장갑 소재들은 경도가 높은 소재들입니다. 경도가 높다는 건 단단하다는 거죠. 그러나 경도가 높은 물질들은 대부분 깨지는 성질이 높고 만일 전차의 뼈대를 그런 소재로 만들면 충격에 쉽게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전차의 뼈대는 균일 아변강으로 만들어집니다. 다만 예외가 있는데요. K21 장갑차는 이 뼈대가 되는 기본 장갑을 균일 아변강이 아닌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었죠. 그 이유는 알루미늄 합금이 균일 아변강보다는 더 가볍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알루미늄 합금은 균일 아변강보다는 충격을 견디는 성질이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K21 장갑차는 추가적인 장갑을 장착하는 데 제한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균일 아변강 안쪽에는 파편 방지 라이너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균일 아변강 밖으로 차곡차곡 장갑을 쌓아 올린 걸 복합장갑이라고 하는데요. 복합장갑은 이런 식으로 장갑을 한 층 한 층 쌓아 올린다고 해서 적층장갑이라고도 합니다. 우선 복합장갑 제일 안쪽. 그러니까 균일 아변강 바로 바깥쪽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텅스텐 장갑이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열화우라늄 장갑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세라믹 장갑이 들어가고요. MMC 장갑이라는 건 이 세라믹 장갑의 한 가지 종류입니다. 그렇기에 포스코가 MMC 장갑을 만든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고강도강은 어디에 들어갈까요? 바로 이 세라믹 장갑 위에, 그러니까 전차의 장갑의 가장 바깥쪽 장갑이 바로 고강도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강도강이 복합장갑에서 방어력에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고강도강은 결론은 복합장갑을 감싸기 위한 커버 같은 것으로 복합장갑의 전체 방어력에서는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안 됩니다. 당장 두께도 복합장갑에 들어가는 4가지 장갑 중에 가장 얇고요. 그리고 경도도 세라믹 장갑이나 텅스텐 장갑에 비해서는 떨어지기 때문에 복합장갑의 전체 방어력에는 10%도 차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스코가 새로운 고강도강을 개발해서 흑표의 방어력이 대폭 올라간 것처럼 이야기하는 걸 듣고 저는 솔직히 실소를 금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고강도강은 전차의 전체 방어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왜냐하면 복합장갑은 전차의 전면과 포탑 측면에만 들어가지만 고강도강은 전차 대부분의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복합장갑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도 고강도강은 균일 아변강 바깥 부분에 씌워져서 기본 장갑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차의 전체 방어력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복합장갑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 고강도강만 들어가느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보통 전차나 장갑차의 장갑은 전차의 전면에 사용되는 복합장갑이 가장 방어력이 높고 그 밖의 부분은 필요한 방어력에 따라서 단계별로 장갑재의 두께와 종류를 달리합니다. 당장 K21 장갑차의 장갑은 기본 장갑은 알루미늄 합금 장갑이지만 방어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강도강으로 방어력을 보강하게 되고요. 그보다 더 높은 방어력이 필요한 곳, 그러니까 K21 장갑차의 전면은 복합장갑은 아니지만 세라믹 장갑이 들어갑니다. 결론은 K21 장갑차의 전면 장갑은 기본 장갑은 알루미늄 합금이고 그 위에 세라믹 장갑 그리고 최종적으로 맨 바깥쪽에 고강도강으로 보강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는 우리 흑표전차 측면의 기본 장갑도 마찬가지고요. 균일 아변강 위에 세라믹 장갑 그리고 그 위에 고강도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보다도 낮은 방어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균일 아변강 위에 바로 고강도강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대표적으로 우리 K9 자주포의 장갑이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균일 아변강이 있고 그 위에 고강도강이 있어서 이걸로 적 야포탄의 파편을 방어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겁니다. 결론은 장갑의 종류는 요구하는 방어력에 따라서 3단계가 있는 겁니다. 균일 아변강 위에 텅스텐 장갑과 세라믹 장갑 그리고 고강도강으로 이루어진 본격적인 복합장갑이 있는 것이고
균일 아변강이나 알루미늄 합금 위에 세라믹 장갑과 그 위에 고강도강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적층 장갑이 있는 것이고, 기본 장갑 위에 고강도 강만을 장착한 말 그대로 기본 장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차나 장갑차의 전체 방어 면적 중 가장 많은 방어 면적을 커버하는 건 고강도 강이라 결코 무시할 수는 없으나, 그러나 복합 장갑에서는 방어력에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안 됩니다. 그리고 MMC 장갑은 이 복합 장갑 중에서 세라믹 장갑의 한 종류입니다. 기본적으로 세라믹은 경도는 강하지만 취성이 상당히 약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깨지는 성질이 엄청나게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이 세라믹 패널만을 사용하게 되면 충격에 의해서 쉽게 깨지고 특히 이 깨진 부분이 넓게 퍼져 버립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도자기가 깨지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깨지는 게 넓게 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금속재 연질합금을 붙여서 깨지는 게 퍼지는 걸 막습니다. 보통 세라믹 패널에 깨지는 걸 막기 위해서 사용하는 금속은 알루미늄 합금이 많으며 때에 따라서는 연질 성질의 강철도 사용됩니다. 그런데 기존의 방식은 이 연질 성질의 장갑을 세라믹 패널에 붙이는 방법이 아주 많은 양의 접착제를 사용해서 세라믹과 금속재 장갑을 붙이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MMC 장갑이라는 건 결론은 금속재 장갑과 세라믹 패널을 붙이는데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고 붙이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경사기능 재료라는 방법입니다. 경사기능 재료란 과거 우주왕복선에 내열 타일을 붙이는 기술에서 나온 기술입니다. 세라믹은 전차의 방어장갑으로도 사용되지만 강력한 내열재료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주왕복선에도 내열재료로 사용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걸 왕복선에 접착제로 붙였다가 이 접착제가 열에 의해서 녹아내리면서 세라믹 타일이 탈락하는 일이 있었고, 그래서 우주왕복선이 폭발한 일도 발생하기도 했었죠. 그래서 우주왕복선에 세라믹 타일을 접착제 없이 붙이기 위해서 태어난 방법이 경사기능 재료입니다. 그 방법은 세라믹과 금속 장갑의 표면을 살짝 녹여서 표면을 울퉁불퉁하게 만들고 그대로 붙여서 서로가 맞물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마치 빨래판 두 개를 엇갈리게 붙이면 떨어지지 않는 식으로요. 그러나 문제는 이 방식은 서로 성질이 전혀 다른 소재의 물체를 서로 붙이는 거라 제조가 엄청나게 어렵고 아주 높은 고난이도의 기술이 필요한 생산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생산 단가가 대폭 높아지죠. 우리나라에서도 실험실에서는 개발은 성공했지만 현재까지도 대량 양산에는 성공하지 못했는데요. 기술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대량 양산 라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그래서 만일 이 양산 라인을 만드는데 필요한 비용을 대줄 수 있는 물주, 예를 들면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 돈만 대준다면 우리도 MMC 장갑을 양산할 수는 있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MMC 장갑을 만들지 못하는 건 기술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주로 비용이 문제인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MMC 장갑은 세라믹 장갑으로 포스코와는 전혀 상관도 없는 장갑입니다. 대체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는지 제가 오히려 궁금할 지경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MMC 장갑을 개발하고 있는 기관은 대표적으로 3개 기관입니다. 우선 최종적으로 MMC 장갑의 양산을 하게 되는 삼양컴텍이라는 회사와 또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이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 지시로 본 개발을 하고 있는 한국재료연구원입니다. 포스코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포스코의 고강도강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 하고 저도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짚이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쇼트 장갑입니다. 쇼트 장갑이 뭔지는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쇼트 장갑이란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전차 중에서 A5 이후에 전차에 적용된 쐐기 모양의 전면 장갑이죠. 그런데 이 쇼트 장갑이 어떤 구조인지 여러분 아세요? 쇼트 장갑은 일종의 공간 장갑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가운데가 텅 비어 있는 장갑인데요. 그 형태를 보면 고강도강으로 삼각형 모양의 장갑을 만들고 그걸 전차의 전면에 붙인 게 쇼트 장갑입니다. 한마디로 쇼트 장갑이란 고강도강으로 만들어진 공간 장갑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로템이 수출형이라고 모형을 내놓은 전차들을 보면 전면 장갑이 바로 이 쇼트 장갑처럼 쐐기형 장갑이죠. 그래서 만일 이 우리의 수출형 전차의 쐐기형 장갑이 쇼트 장갑이라면 이 쇼트 장갑은 고강도강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기본적인 복합 장갑보다는 고강도강이 전체 방어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간은 증가하게 될 것이고요. 뭐 그래봤자 여전히 고강도강은 복합 장갑의 주장갑대는 아니지만요. 그럼 흑표 PL 전차의 장갑의 구조와 그리고 방어력 수준은 어떻게 될까요? 분명한 건 흑표 PL의 전면에 쇼트 장갑을 적용했다고 해도 그게 결정적으로 이 전차의 방어력을 높여주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복합 장갑이 적용되어야 하는데요. MMC 장갑은 어마어마한 생산 라인 구성 비용과 제조 단가로 인해서 흑표 PL에 적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그 대신 새로운 복합 장갑이 개발 중입니다.
현재 2020년부터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자금 지원을 받아서 삼양컴텍이라는 회사에서 수출형 K2 전차 전면 방어 성능 개량이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건 다들 아는데 삼양컴텍이 새로 개발하는 복합장갑이 기존 복합장갑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짐작할 수 있는 건 새로운 세라믹 소재의 적용입니다. 기본적으로 복합장갑의 발전은 사용되는 세라믹 장갑 소재의 발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 K1 전차에는 1세대 복합장갑이라고 할 수 있는 알루미늄 옥사이드라는 세라믹 재료를 사용하고 있고, 우리 흑표 전차는 이 알루미늄 옥사이드보다 경도가 더 우수하지만 더 비싼 실리콘 카바이트라는 세라믹 재료를 사용 중입니다. 그러면 삼양컴텍이 새로 개발하는 복합장갑은 실리콘 카바이트보다 경도가 더 우수한 새로운 세라믹 재료를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알려지기로는 사용할 수 있는 세라믹 재료 중에 가장 경도가 우수한 세라믹 재료는 보론 카바이트입니다. 이 보론 카바이트는 주로 헬기의 조종석용 장갑이나 특수부대의 방탄복의 방탄판으로 사용 중인데요. 문제는 이게 엄청나게 비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전차의 장갑에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고요. 그 대신 그 대안으로 이야기되는 게 티타늄 디보라이트라는 세라믹 재료입니다. 왜 이게 거론되냐면요. 우리나라의 화인테크라는 회사에서 터키의 알타이 전차에 세라믹 패널을 공급해주고 있는데요. 이 터키의 알타이 전차용 세라믹 패널로 판매되고 있는 게 이 티타늄 디보라이트입니다. 이 녀석은 보론 카바이트보다는 경도는 더 떨어지지만 가격이 더 쌉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사용 중인 실리콘 카바이트보다는 경도가 더 우수하고 그 대신 가격은 상대적으로 더 비쌉니다. 그래서 이미 화인테크를 통해서 전차용 대용량 세라믹 패널이 개발되어 있는 이 티타늄 디보라이트가 새로운 복합장갑의 세라믹 재료로 사용될 거라고 다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건 우리가 새로 개발하는 복합장갑은 기존 흑표 전차의 복합장갑 대비 무게가 전혀 증가하지 않아도 상당한 방어력이 향상할 거라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문제는 그래도 무게가 증가하지 않으면 폴란드가 원한다는 900mm급 방어력은 달성할 수 없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폴란드가 전면 장갑의 방어력을 900mm를 요구하는 걸 포기했다는 겁니다. 우선 폴란드가 중동 수출형인 K2M 전차를 요구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 전차는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전면 장갑이 900mm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K2M에서 전면 장갑만 증가한 모델을 요구하는 줄 알았으나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이 K2M은 전면 장갑이 900mm를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무게가 60톤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도 폴란드가 전차의 중량이 60톤이 넘어서는 안 된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꺾은 거 다니겠냐고 이야기했었는데요. 폴란드는 전차의 중량이 60톤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포기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대신 전차의 중량을 줄이기 위해서 지뢰 방어 장갑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K2M은 측면 방어력이 높고 지뢰 방어력도 레벨 4 이상을 요구하는 전차입니다. 그런데 폴란드는 여기에서 지뢰 방어 능력을 낮추어서 전차의 무게를 60톤으로 낮추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폴란드가 요구하는 흑표 PL은 전면 방어력은 800mm급이고 측면은 성형장 약탄 대비 900mm급 이상. 그리고 지뢰 방어 능력은 기존 우리 흑표 수준을 요구함으로써 전체 무게를 60톤을 넘지 않게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기존 흑표에서 측면 방어력만 대폭 높아진 전차인 겁니다. 전면 방어력도 높아지긴 했지만 무게는 거의 증가하지 않고 다만 새로운 복합장갑을 이용해서 방어력이 개선된 것이고요. 폴란드가 이리 요구한 이유는 우선 전면은 러시아의 신형 전차탄인 3BM60탄의 실질적 관통 능력이 800mm급이라고 여기는 것도 있고, 만일 900mm라고 해도 이 정도만 되어도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경우 관통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뢰 방어력을 낮게 잡은 건 폴란드에서 흑표의 임무가 기동방어이므로 대규모 지뢰지대를 형성하면서 방어선을 굳힌 적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공격해온 적에 대한 반격을 하는 부대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닌가 하고요. 그래서 폴란드는 전면 장갑의 방어력을 900mm급을 포기하고 그 대신 측면의 방어력을 대폭 높인 모델을 요구하면서도 무게를 60톤이 넘지 않게 조율한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히 이 정도만 우리나라의 흑표의 개량에 적용되어도 북한은 물론 중국의 전차들의 공격에서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한 수준이고, 특히 흑표의 약점으로 여겨지던 측면 방어력이 대폭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나라 흑표에도 그대로 적용해도 무방해 보입니다. 아무튼 폴란드와 우리 로템은 지금도 흑표 PL의 성능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지만 이미 큰 가닥은 잡혀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흑표 PL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뜬소문에 관해서 이야기해봤고요. 그리고 여전히 폴란드와 협상 중인 흑표 PL의 방어력에 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어떠한가요? 폴란드의 선택이 옳아 보이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